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캐서린 하우럴드라는 기자가 한 3, 4일 전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네. 제가 사실 뭐 기후 문제나 또 뭐 특히 이제 나무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상식이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신기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주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식목일도 있고 그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나무 심어야 된다라는 상식이 저는 한 3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건데 이게 환경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그 기사 제목부터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입법 수도죠. 그래서 남아공은 그 수도가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요? 네,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그 각각의 도시마다 뭐 저 대통령실 따로, 대법원 따로, 국회의사당이 이제 각각의 도시에 떨어져 있는 셈인 거죠. 우리나라 세종처럼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서울시 면적이 한 4배 정도 되고 인구는 47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저는 케이프타운을 여행 다큐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보면은 참 마음 편안해지고 온화해 보이고 되게 막 희망봉, 테이블 그렇죠. 마운틴 이런 좀 관광 명소들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여행 다큐에서 케이프타운을 자주 접한 편이었는데 네네. 그때 볼 때마다 그 막 엄청나게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뭐 날씨 자체가 안정되고 온화한 날씨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남아공 내에서는 유일하게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다습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편입니다. 여긴 좀 날씨가 굉장히 좀 보물 같은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여기도 좀 기후 문제를 겪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네. 그 가뭄이 좀 심해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강수량이 급감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네. 케이프타운의 연평균 강수량이 520mm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300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비도 좀 적게 오는 편이었는데 게다가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 강수량이 막 들쭉날쭉한 거예요. 어느 해에는 막 280mm밖에 안 오고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막 7분의 1 수준인 거죠. 이게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상에서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만한 순간들이 잘 없는데 케이프타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그 2015년부터 한 3, 4년 정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17년, 2018년 이때가 아주 가뭄이 최고로 심각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언론들이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세계 최초로 물이 떨어진 대도시가 되기 직전까지 왔다. 네네. 막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댐 저수량이 25%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수량이 13.5% 밑으로 떨어지면 케이프타운의 수도 공급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어휴. 그래서 케이프타운에서는 이거를 데이 제로라고 네네. 부르는데 이 데이 제로가 오는 거를 하루라도 한 주라도 뭐 한 달이라도 이렇게 늦추려고 이제 시민들의 물 사용을 좀 제한하기도 하고 수도세도 올리고 뭐 담수화 공장도 몇 곳 새로 짓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사실 그 댐에 잘 가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댐 저수량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시민 입장에서 잘 체감하기 어려웠을 텐데 뭐 물 사용 제한하고 이러면 확 다가올 것 같아.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하루 물 사용량을 50리터로 제한했다라고 해요. 근데 네. 사실 50리터도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감이 잘 오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 설거지, 빨래, 그리고 샤워, 변기 내리는 물, 마실 물 이런 걸 다 합해서 50리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인이 하루 평균으로 쓰는 물 사용량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케이프타운에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이제 승무원이 막 이런 멘트를 했었대요. 지금 케이프타운은 극심한 물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 방송을 하면서 관광객들도 좀 케이프타운에 머무는 동안 물을 좀 절약해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네. 호텔에 들어가서도 텔레비전을 켜면 샤워는 90초만 막 이런 메시지들이 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인프라 같은 게 이제 갖춰져 있었을 거고 뭐 물들을 좀 이제 보관해 놓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을 텐데 비가 안 온다고 그 자체만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까지 부족해지나요? 예, 그게 이제 뭐 우선 1차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 네네. 이제 그 밖의 이유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수도 인프라 문제가 그 두 번째 문제로 좀 네. 제기가 됩니다. 그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 2001년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290만 명 수준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0만 명까지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도시가 갖고 있는 수도 인프라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물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아공 수자원국에서 이제 큰일 났다 너네 좀 있으면 네. 빨리 지하수 개발 뭐 해수 담수화 이런 프로젝트 시작해야 된다. 그 케이프타운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시 당국이 그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바로 듣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극심한 가뭄 사태를 겪고 나서는 당시 부시장이 하는 말이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수원 개발하려고 했는데 물 부족 사태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아니 이게 무슨 그 공부 방금 하려고 했어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변명은 좀 그렇네요. 이게 또 뭐 물론 지구가 뜨거워져서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사람의 탓이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도시 차원에서 뭐 지구 온난화 자체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만든 잘못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시에도 이제 그 시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앞서 소개해드린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늘리는 거, 뭐 이런 그 수도 인프라를 좀 개선하고 보강하는 이런 네. 움직임도 있고요. 또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빗물을 모아서 쓸 수 있는 장치를 자기 집에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뭐 말씀드렸었던 어떤 생활 속 물 절약 이런 네.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 나무를 베기 시작한 겁니다. 아, 맞아요. 나무를 뱄었지. 이게 오늘 주제였죠. 나무가 설마 물 먹어서 베는 건가요? 예, 요약하자면 맞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공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외국에서 들여온 나무종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차라리 나무를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 고무나무 이런 나무들인데요. 네. 이 나무들이 이제 남아공의 자생식물을 대체를 하면서 도시로 흘러들어갈 이럴 물까지 쏙쏙 빨아들이는 거죠. 그 지하수를 너무 많이 먹는다 나무가 뭐 얼마나 먹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관련해서 이제 뭐 연구하고 활동을 하는 남아공의 환경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자들이 이제 조사도 하고 예측을 해보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외래 나무종을 제거하면 케이프타운에 있는 시민들이 2달 동안 쓸 수 있는 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은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케이프타운이 그 남아공의 웨스턴 케이프라고 하는 주의 주도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지금 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나무를 베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좀 베어야겠다 하는 게 또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면적 정도를 나무를 베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하이킹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얼추 정리를 마쳤고 네네. 이제는 더 깊은 숲속, 뭐 산 정상 가까운 쪽 이런 좀 접근성이 어려운 쪽이 나무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낸다라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거기 나무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그렇죠. 예, 그 면적을 하나하나 지금 전기톱으로 베어 나간다.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너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일하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전직 소방관, 토목공학 쪽 연수생, 그리고 뭐 이쪽 분야로 아주 새로 취업한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뭐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짜져 있는데 이게 작업 장소가 산이다 보니까 한번 일하러 나가면은 몇 달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야영을 하면서 전기톱으로 하나씩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산불을 내가지고 외래종을 싹 없애버리자 하는 방법도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외래종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걔네도 나무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뭐 그쵸.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죠. 네, 근데 불까지 내서 그 나무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좀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참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하고도 물을 우리가 나눠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쓰기 위해서 물 많이 먹는 나무들은 베어내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악순환 상황이 된 건데 그래도 또 하나 좀 좋은 점도 있다라고는 해요. 지금 남아공에 2400종의 식물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남아공에서만 발견되는 식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소나무, 고무나무 이런 외래종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케이프타운에 있는 식물종 중에서는 최소 7종이 벌써 멸종이 됐고 14%는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종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작업이 물 부족뿐만 아니라 자생종을 지키고 지역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쪽 환경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남아공 이 케이프타운의 물 위기가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그 물 부족 국가고 뭐 강수량은 많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도 이 데이제로가 오기 전에 좀 일상에서부터 물을 절약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가뭄 소식부터 물 부족 이야기 그리고 외래 나무종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